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사는 92년생으로 만 3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됐고 슬아에 이제 2살 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여기에는 사실 제 월 수입하고 월 지출만 적어놨는데 제 와이프는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월 수입이 조금 고정적인 제 수입으로는 이제 월에 이제 지출을 고정적으로 조금 계산을 해서 하고 있고, 제 와이프의 소득은 이제 오로지 저축을 하는데 조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네. 그러면 지금 그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 9천만 원은 네. 어떻게 보유 중이신 건가요? 지금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미용실 보증금으로 이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좀 주식이랑 펀드 등으로 이제 투자를 한 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와이프 소득으로만 이제 총 저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그냥 순수히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 돼서 대략 한 현금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랑 주식이랑 펀드랑 해서 금융자산이 1억 정도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은 DB형이시고요. 네, 그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어, 작가님 책을 읽고 이제 DC형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DB형밖에 없어가지고, 예, DC형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개인연금이나 IRP는 어느 정도 있으세요? 어, 사실 제가 존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작가님으로 표현을, 작가님이라고 하시면 예.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재테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마연구를 읽고 저한테 이제 이거를 꼭 읽어라 라고 추천을 해서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연굴에 나온 그 플랫폼 그대로 네, 지금까지 그냥 계속 꾸준히 넣고 이제 돌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연굴 넣고 미래 에셋 펀드를 열어가지고 40만 원 딱 넣고 난 공격적인 투자자가 돼야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 미용실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어,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모든 돈을 다 모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와이프 미용실을 확장 이전하는데 현금이 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든 뭐 저축이나 이런 거를 중단을 하고, 와이프 것만 남겨놓고 제 펀드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1억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전셋집 3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2억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안에 갚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데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또 우선순위에서 제 개인 연금이 또 밀렸습니다. 뭐 와이프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연금 넣고 싶으면은 꾸준히 넣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연금을 넣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예. 그래서 그 찰나에 이제 제가 작가님 그 블로그에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는 곳에 2억이 빚이 있고 이게 부모님한테 빌린 거란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1억 혹시 2천만 원은 저기 제 돈입니다. 아, 이거 전세담보대출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조금 미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대출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네. 예, 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왜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미 없는 대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투자형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굳이 안 내도 되는데 좀 더 여유롭자고 그렇게 내는 대출에 대해서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전세담보대출이 현재 네, 우리나라에 있는 대출 중에 금리가 가장 싸거든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증이 있는 아파트가 보증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대출 금리가 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세권은 사실은 이제 조금 위험한 상품일 수도 있는데 네, 정부에서 세입자들한테 이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싸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억을 전세담보대출을 빌려가지고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심플하게 1억이라고 하고 뭐 대출 금리가 뭐 한 3%라고 하면 1억에 3%니까 300만 원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300만 원 이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어 그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로 전세금에 보탤 거냐 아니면 연금저축에 납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예, 전세금에 보태면 1,000만 원에 3%인 약 30만 원의 이자가 안 나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연금에 넣으면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겠죠.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세액공제가 16.5% 내지는 13.2%니까 한 네, 120에서 150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어느 게 맞습니다. 나은가요? 사실 제가 제가 이 글을 읽고, 아니, 이 상담을 쓰고, 이제 저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할 수 없었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도저히 감이 안 와가지고, 저기, 마연구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느꼈던 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아니, 너무 생각을 안 했구나. 내가 너무, 예, 방금 말씀하신 말이 정답인데, 그런 생각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용실을 뭐 확대 이전하는데 돈을 드는 거는 사업에 대한 자본이니까 저는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대출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거. 네,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물론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대출을 안 좋아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출은 대출의 목적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거든요. 그리고 대출 기간. 근데 전세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리한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연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억을 다 뭐 전세 대출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부담 드리는 것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전세담보대출을 일정 부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님 빚을 갚고 은행의 이자를 이제 내는데 그 이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네, 이제 기억하기론 네, 그러니까 연금을 안 넣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 좀 아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세액공제를 다 받으면 두 분 합치면 300이거든요. 네네. 그쵸? 네, 네, 세액공제 받는 것만 300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 내고도 남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에 납입하는 걸 중단하고 이걸 다 끝내놓고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이해를 해요. 네, 네, 찝찝하니까. 이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었고, 대출은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경험상 보니까 대출은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혜택 받을 거를 놓으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작가님 생각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올 연말까지 한 3개월 조금 더 넘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연금저축 400만 원에 총 700만 600, 원까지는 600에 300 해서 아, 900이에요. 네네. 올해부터 구-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 네. 그럼 900만 원까지 그냥 한 번에 풀로 넣어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혜택을 받아야죠, 일단. 네, 네, 맞습니다. 투자로 해서 수익률을 네, 높이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넣어놓고 뭐 예금이랑 비슷한 상품에 넣으면 되잖아요. 네, 네, 현금성 자산, 뭐 현금성 네, ETF 이런 거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당장 투자 의사결정이 고민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네, 되는데 일단 네, 넣고 148만 원 일단 받아야죠. 네, 한 사람당 네. 148만 원. 두 사람이면 300이에요. 오늘 당장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강의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고 뭐 책 사인하러 오셔가지고 자기가 2019년에 마연고를 읽었는데 아 이거 꼭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네, 근데 벌써 이제 4년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안 했대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분은 심플하게 얘기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날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세액공제만 다 받았어도 400이에요. 네, 그러면 뭐 투자 수익이 뭐 플러스는 뭐 좀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액공제 받은 것만 해도 상세를 하고도 남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해가 예, 지나면 소급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저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초에 다 넣어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연초에. 번에 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돈이 없잖아요, 연초에. 네, 대출 받아서 넣어요. 오, 그 대출 이제 아깝잖아요. 네,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한 다음에 마통해서 돈을 빼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 이자가 나가겠죠. 네, 네, 뭐 이자가 뭐 그건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용이니까 좀 높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8%고 수익률이 8%면 쌤쌤이잖아요. 네, 그죠? 네, 물론 수익률 보장할 수는 없는데 뭐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났고 올해 같은 경우엔 뭐 상반기에만 뭐 6% 10% 수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만약에 대출 이자가 6%다, 4%다. 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유일하게 대출받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이거 납입하는 거예요. 매년. 이걸 한 다음에 1년 동안 마통을 갚는 거예요. 잠깐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IRP까지 다 네. 대출을 하시는 거죠? 어, 내 그러니까 연금저축 600 IRP 300이잖아요. 아니 ISA요. ISA. 아, ISA는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고 네, ISA는 세액공제 안 주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거 빼고 그래 저는 그것도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ISA는 당연히 여유자금 있으면 넣는데 네, 그걸 대출 받아서까지 넣는 거는 약간 캐스처 마크예요. 네. 음, 근데 이해했습니다. 네, 연금은 개인연금 IRP는 이거 세액공제를 확실히 주잖아요. 네, 그죠? 보장성이죠, 보장성. 네. 그거 예, 100% 보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대출받아서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투자 수익이 안 나도 세액공제 받은 걸로도 다 충쳐져요.
16점, 이해했습니다. 16.5% 주잖아요. 대출 금리가 뭐 8%, 10% 줘도 이걸로 퉁쳐지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걸 갚는 거예요. 매달 월급 받으면 기본적으로 마통이 저기 삭제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갚는 거 1년 내내. 그리고 내해가 내년이 되면 또 연초에 딱 대출 받아서 갚하고. 요게 좋은 효과가 뭐냐면 돈 쓸 일 있잖아요. 네, 꼭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돈 쓸 일. 네, 네, 뭐 가구를 바꾼다거나 네, 네, 뭐 컴퓨터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 네, 네, 그때 어차피 주거래은행 계좌를 열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마이너스 몇백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한테도 이것 좀 갚고 다시 고민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필수적인 거는 당연히 사겠죠. 카드 긁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고쳐 써도 되거나 뭐 약간 이런 거? 네. 그러면 계좌 잔고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아, 실제로 저도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네네. 연금을 안 넣는 거는 전혀 대안이 아니다. 그거는 무조건 연금은 네네. 다 넣자. 심지어 네, 마통으로 대출 받아서 넣자. 네. 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너무 굴리자. 이해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어, 퇴사 이후 연금 굴리는 방법? 이건가요? 네. 퇴사 이후에 굴리는 방법은 지금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남으셨잖아요. 어, 이게 뭐냐면 연금 인출 전략이랑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네. 네. 인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구가 덜 끝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네, 제가 뭐 영상으로든 뭐 책으로든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자녀의 연금은 자녀가 알아서 하게 놔두자.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연금 넣을 돈도 없으시잖아요. 어, 사실 자녀를 위해서 돈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네. 않고, 어, 일단은 어, 자녀 증여해 주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예요? 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기, 제 아들 앞으로 이렇게 뭐 용돈 받던 것들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조금 모아봤는데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예, 이거는 제 자산으로 안 치고 그냥 순순히 그냥 제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당연히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련하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예,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조금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혹시 제 책 혹시 보셨어요? 내 아이를 위한 아니요, 그거 사놓고 이제 읽어보려고 그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일단 자녀가 받은 세뱃돈, 용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쓰지 말고 잘 모으셨고 네, 네, 굴려주시면 좋고 저도 저희 아이들 거 제가 굴려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방법은 두 개예요.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네, 아니면 내 계좌에서 같이 굴리거나 네, 같이 굴려가지고 뭐 저는 엑셀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얘네가 언제 얼마 받았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너네가 받은 용돈은 이렇게 입금돼 있고 현재 잔고가 이렇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한 1,000만 원이고 잔고가 한 1,400, 1,500 정도 돼요. 네, 나중에 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내 돈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설명해 줘요. 뭐 주식, 국채, 달러, 금 이런 거에 넣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얘기를 재밌어 하더니 요즘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휴대폰을 신상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엄마 아빠 거를 물려받았으니까 너무 너무 진지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돈으로 사자. 네 돈 벌어서 살래? 이렇게 물어봤죠. 사겠대요. 걔는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 돈은 막 쓰려고 하지만 자기 돈이니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걔 계좌에서 그 잔고 설명해주고 100만 원 인출해서 이제 핸드폰 사줬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원금은 전혀 손실되지 않았고 수익금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 나눌 수도 있어서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서 하시면 좋고 뭐 어느 계좌가 낫냐 이거는 이제 책에 이제 설명이 돼 있어서 네, 증여하는 방법도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어 꼭 증여를 안 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 그냥 계좌 별명에 자녀 이름 써놓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아는 분 같은 경우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 거예요. 한도만큼. 그래서 20살이 돼서 그거 뭐 이제 계좌 뭐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니까 이제 미성년일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있었는데 성년이 되면 이제 자녀가 성년이니까 뭔 같이 가거나 뭘 해야 됐나 봐요.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내 돈인데 왜 아빠 맘대로 하려고 해라고 했대요. 예, 지금은 이쁘고 귀엽지만 머리가 크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이래서 뭐 증여해줄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아이가 받은 세뱃돈 용돈 수준이라면 그건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딱히 자녀용 계좌에서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관리했었는데 그냥 요 상태대로 해서 자녀 뭐 학비나 생활비 주는 거는 그 증여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책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책 것 꼭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50세에 퇴사를 할 수 있을까? 400을 쓸 수 네, 있을까? 요거는 한번 제가 엑셀 파일을 공유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94년생이신가요? 92년생입니다. 아, 92년생. 일단 계산에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2.1% 과거 23년간 인플레이션 가지고 넣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400만 원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 시점의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 50세가 되시는 시점에는 이게 59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매달. 그리고 81세가 되는 시점에는 11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2.1%로 계산했을 때 현재 31세 남자의 기대 연명은 81세예요. 그래서 50세에 은퇴하게 되면 저축 가능 기간이 19년이고 은퇴하고 31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19년 모은 거 가지고 31년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DB형이라고 하셨고 지금 수입 370, 소비 180 이렇게 돼 있고 DB형 지금 직장에 다니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아, 2년. 네. 이게 이직해가지고 1년 됐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속연수로 곱해서 퇴직연금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입력하는 거고 여기 급여 인상률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어, 연봉계약직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 네. 5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많네요. 좀, 네. 회사가 잘 나가서 좀 많이 줍니다. 아, 일단 이거는 이제 과거 평균이에요. 네네,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네, 평균이라서 일단 요거 값으로 한번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DB형이시고 현재 금융자산이 한 9,001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네. 네, 1억 정도라고 해보고 그 이 상태에서 예, 여기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왼쪽 거는 이제 DC일 때
DC 같은 경우에는 DC 계좌 안에서 굴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오른쪽 DB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DB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예금으로 하는 경우는 뭐 DC인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300, 400.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은퇴 나이를 조금만 늦추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값이 확 줄어들어요. 왜 어, 그러냐면 저축 가는 기간은 늘어나고 은퇴 후 돈 쓸 기간은 줄어들어서 그래요. 네, 네,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DC 같은 경우는 이런 왠지 똑같이 나왔고 DB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DB 퇴직연금은 DB고 예금으로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면 대략 한 300만 원 후반 306, 7, 8 예. 402만 원 나오네요. 그리고 DB형에다가 투자를 해서 8% 수익을 난다고 했을 때는 81만 원. 예금은 3.3% 수익을 썼어요. 왜냐하면 과거 23년치 평균이거든요. 그 투자는 8% 정도 난다고 했을 때는 한 달에 81만 원 정도를 저축해서 투자로 운영하면 되고 여기는 세액공제 받는 것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세금 내는 것도 포함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계좌 대비 연금 계좌가 실질 수익률, 세후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 1.5% 이상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고 일단 감안은 하고 있어야 되고 계산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50세 은퇴해서 400만 원 수준의 돈을 쓰려면 은퇴 후 생활비 총액이 31억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현 시점에 각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어, DB형일 때 예금으로 하게 되면 은퇴 시점에 19억 5천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점선이 노란색 점선이 그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모아야지 은퇴가 가능해요. 은퇴하고 400씩 쓰는 게 가능해요. 근데 투자로 할 경우에는 11억 정도만 모으면 돼요. 네, 11억 정도만 모으면 되고 매달 81만 원.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이 보시면 쭉 가다가 툭 떨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초반에는 이 모은 돈 11억 원에 8%면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가 돼요. 그래서 수익만 가지고 생활비가 되니까 이 곡선이 안 떨어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만큼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계산을 한 거고 그러면 한 달에 80 정도니까 지금 저축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이게 이제 마지널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죠. 네, 네, 예금으로 하시면 400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고. 네. 투자를 하시면 괜찮고요. 이거 한번 제가 한 55세로 늘려볼까요? 지금 400에 80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이 좀 달라질 거예요. DC형 돌아가고 있고, 네.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몇 년 더 일하는 건데도 이렇게 훅 줄어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축하는 기간이 아까 19년에서 24년으로 늘고 노후에 써야 하는 기간이 31년에서 26년으로 줄어요. 네. 이것 때문에 매달 저축해야 되는 돈, 투자해야 되는 돈이 확 줄게 되거든요. 그 예금의 DB 같은 경우 247만 원, 아까 402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투자 네, 금액도 아까 80만 원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26만 원으로 뭐 굉장히 적은 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3분의 1.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처럼 막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 웬만하면 다 돼요. DC만 잘 굴려도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막 50대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저축 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뭐 2, 3년 있다가 퇴직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 뭐 3, 4억, 5억 이렇게 되시면 가능하기도 해요. 네. 근데 모으는 게 없으면 이제 그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일단 50세에 나 은퇴할 수 있다. 자, 80만 원이면 이제 계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래 50세까지 내가 무조건 간다라고 가시고 그 대신 여기서 80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더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아직 아기가 어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비나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네. 그때 바짝 넣어야 돼요. 네. 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렇게 중학교 넘어가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의 공교육 문제긴 한데, 네. 그래서 아예 안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네. 뭐 제가 자랐을 때 기억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사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 시킬 거냐는, 네.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먼저 시키고 나서 막 저축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30만, 50만 원도 저축할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먼저 저축을 하고 굴리고 그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의 크기도 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국민연금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 국민연금이 뭐 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68세부터는. 근데 일단 계산 안 했으니까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 네, 두 분 국민연금 합치면 뭐 최소 뭐 100 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가만히 안 된 거니까 노가 뭐 그렇게 문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이 정도면? 지금 네, 아내분은 여기 포함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저축 가능 금액 190만 원인데 그중에서 80 정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좀,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이렇게 저축에 대한 이게 관념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연금저축으로 해가지고, 인당 900만 원씩 하고도 사실상 돈이 조금 남잖아요. 네. 예, 왜냐면은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이제 저축 가능 금액은 190이라고 적어놨는데, 어, 플러스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 적게는 한 600만 원 정도 적금을 하고요. 많게는 뭐 한 1200, 1500, 그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돈을 원금만 모은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깝기도 하고, 뭔가 그렇다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아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돈에 적합한 게 ISA 통장이잖아요. 근데 물 이제,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ISA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ISA는 하려면 어쨌든 장기간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중간에 해지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다시 한번, ISA는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예, 걔가 주는 혜택 있잖아요. 네, 그 혜택만 못 받는 거예요. 아, 손익통산, 저율과세, 비과세 이 혜택만 못 네, 받는 거, 분리과세 혜택만 못 받는 거고 그냥 네, 해지하면 돼요. 아, 네. 물론 지금 2019년도에 나온 마연구를 보셔서 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 바뀐 내용 이제 개정판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예. 아니, ISA 근데 통장 활용하면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한 번씩 보는데 블로그에 이렇게 뭐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써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니까 다 못 따라가겠어가지고 네, 네, 사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읽다가 좀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 개정판 나온 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네. 옛날 책을 또 개정판은, 네. 보면 이제 옛날 제도를 보게 되니까 네. 그렇게. 개정판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한번 변화를 줘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 네. 현재 소비가 180이잖아요. 네. 근데 은퇴 후 생활비는 400이라고 쓰셨어요. 네.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싶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뭐 많이 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코 이게 일이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미용이라는 게. 그래서 뭐 12시간씩 진짜 6일을 일을 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좀 짠할 정도라서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40에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180이라고 적은 거고, 180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어, 맞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놀러도 가고, 당연히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돈도 많이 쓰고 싶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좀 400으로 좀 넉넉하게 잡은 면이 있어요. 그 400이면 그 결코 부족하진 않을 거고 네.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행지 해외 가가지고. 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한 50에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목표로는 뭐 서울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산 증액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뭐 제 기준으로는 급격하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는 걸 알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안정적이게 이렇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저는 저희 부분이 이제 베타 투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까? 서울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만약에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돈을 모을 자신은 없다. 아낄 자신은 있어도 모을 자신은 없다라고 해서 베타 투자를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괜히 이렇게 또 이거를 보니까 또 괜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26만 원씩 54일까지만 살면, 55세까지만 일하면은, 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이걸로도 과연 우리가 서울에 살 수 있을 만큼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그게 이제 보세요. 지금 아까 50세도 그렇고 55세도 마찬가지인데 네, 190에서 아까도 8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저축 여력이 1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커지거든요. 네, 그쵸? 은퇴 후 생활비 훨씬 네, 커지는 거잖아요. 네, 서울 가서 월세 살아도 돼요. 음,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서울의 네, 문화나 이런 걸 즐기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거주용 집 한 채 있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 그거 뭐 포항에 있어도 되고 서울에 월세 살아도 되고 서울 와서 한 달 살기 하셔도 되죠. 네. 왜냐면 한 달에 뭐 400, 500, 600 있는데 매달 그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뭐 정말 호텔에 지내도 되고 아니면 뭐 한 달 살기나 뭐 이런 걸 하셔도 되고 충분히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는데 메인 생활을 다 서울에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공기도 안 이해했습니다. 좋고 교통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서울이나 뭐 경기도 좀 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시골에, 그러니까 좀 지방 도시는 훨씬 여유롭거든요. 같은 돈이면. 그래서 서울에 살아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죠. 굳이 여기서 맨날 살 필요 있나? 약간 이런.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래 50세 기준으로 80이면 되는 400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배를 투자를 하게 되면 50세 기준으로 400이 아니라 600, 8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간단히 돌려볼까요? 궁금하니까. 한 600? 그러면 여기 600이면 원래 생각하셨던 400은 생활비 쓰시고 200만 원으로 서울에 와서 거주를 하는 거죠. 한 달. 200이면 웬만한 데 다 가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면. 네. 네. 그쵸. 현 시세에서 200이니까 호텔 가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금은 좀 많이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의 자산이 있냐가 아니라 한 달에 얼마씩 나올 수 있냐.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퇴직하신 분들도 뭐 자기 뭐 아파트가 20억, 30억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돈 안 나오잖아요. 네. 자기 당장 그 직장 생활 할 때처럼 한 달에 몇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편하게 쓰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뭐 30억, 20억짜리가 있어도 이걸 허무는 순간 되게 이제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못 하거든요, 그걸. 네.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모습이 되는 거라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져가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물론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부동산 투자가 나한테 잘 맞는다고 하면 뭐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해서 되게 여러 개 해가지고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네,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면 되고.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퇴직금 뭐 3억 5억 가지고 덜컥 상가를 하나 사요. 하나. 네. 그래서 공실 나고 뭐 경기 안 좋아지고 금리 문제 생기면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도 안 했지, 경험도 없지, 몰빵 됐지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50세 퇴직 월 생활비 600만 원이면 한 달에 170만 원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능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예, 한 달에 600이면 지금 시세로 600이니까 네, 서울 생활이든 뉴욕 가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 정도는. 실제로 그런 네. 네, 아무튼 지금 되게 잘 절약해서 모으고 있으셔가지고 뭐 충분히 노후 준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어차피 지금 목표를 대략 50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그때까지 쭉 하고 어떤 목표되는 금액이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퇴사 시점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 그리고 뭐 미용실이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은퇴 나이를 좀 뒤로 몇 년 미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예 은퇴 경제적 자유 이루실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아 다행입니다. 제 그런 좋은 목적이 시간이. 그거였습니다. 네. 예.